경제적 해자 버핏과 먼거의 투자 원칙.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기업은 수십 년 동안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어떤 기업은 순식간에 무너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단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해자가 있느냐 없느냐. 해자란 뭘까요? 중세시대 성을 둘러싼 물 웅덩이를 떠올려보세요. 적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벽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경쟁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해서 이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버핏이 투자한 시즈 캔디와 코카콜라는 수십 년간 이 해자 덕분에 엄청난 부를 창출했어요. 오늘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직접 물어서 얻은 답변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챕터 1. 경제적 해자의 5가지 유형. 첫 번째 단계, 해자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버핏과 먼거가 식별한 경제적 해자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시즈 캔디를 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1972년에 2,500만 달러 인수했어요. 그리고 단 4천만 달러만 추가로 투자했는데 2011년까지 19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브랜드 힘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누군가 그에게 수백억 달러를 주면서 코카콜라를 무너뜨려 보라고 한다면 절대 해낼 수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해자는 공장이나 설비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둘째, 규모의 경제와 비용 우위입니다. GICO를 생각해보세요. 이 자동차 보험 회사는 직접 판매 모델로 유통 비용을 최소화했어요. 거대한 고객 기반 덕분에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보험을 제공할 수 있었죠. 결과는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비용 우위예요. 셋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제품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카드 소지자에게 유용해지고 소지자가 많아질수록 가맹점에게 매력적이 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신규 경쟁자가 뚫고 들어오기 거의 불가능한 장벽을 만들어요. 넷째,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바꿀 때 드는 비용이 너무 크면 계속 현재 제품을 쓰게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좋은 예죠. 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면 데이터 이전의 복잡함과 직원, 재교육 비용 때문에 경쟁사 제품으로 쉽게 못 바꿉니다. 이게 고객을 잠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다섯째, 규제와 자본 집약적 진입 장벽입니다. BNSF 철도와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여기 속합니다. 철도망을 새로 건설하거나 발전소를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이런 산업의 기업들은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립니다. 잠재적 경쟁자는 진입 자체를 시도하기 어렵죠. 중요한 건 해자는 한번 생겼다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변화, 소비자 취향 변화,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해자는 좁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해자의 질을 평가하는 거죠. 챕터 2. 해자의 질적 특성 3가지. 두 번째 단계, 비즈니스 자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해요. 버핏과 먼거가 평가하는 3가지 질적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이해 가능한 비즈니스인가? 이게 바로 역량의 범위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하라는 거죠. 버핏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덱스터 슈입니다. 신발 회사였는데 인수 당시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버핏은 저가 해외 경쟁자들이 곧 그 경쟁 우위를 파괴할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재무제표를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경쟁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버핏은 말합니다. 투자 실수를 저질렀는데 왜 실패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당신에게 너무 복잡했던 겁니다. 둘째, 일관된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버핏은 단기 성과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성과를 낸 기업을 선호합니다. GICO와 코카콜라가 대표적이에요. 오랜 운영 역사는 다양한 경제 사이클과 위기를 겪으며 생존 능력을 증명한 거예요. 1970년대 파산 직전까지 갔던 GICO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최고로 올라선 역사, 이게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 아무리 좋았어도 산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소용없습니다. 버핏이 투자했던 신문 산업과 백과사전을 생각해보세요. 과거엔 최고의 독점 프랜차이즈였어요.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 해자가 완전히 무너졌죠.
아무리 뛰어난 경영진이라도 구조적으로 쇠퇴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을 성장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질적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숫자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챕터 3. 재무제표로 해자를 증명하라. 세 번째 단계, 재무제표를 해독하는 겁니다.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은 재무제표 곳곳에 그 증거를 남깁니다. 세 가지 재무제표를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손익계산서입니다.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보세요. 이건 제품을 만드는 직접 비용이 낮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브랜드나 독점 기술 덕분에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무디스나 코카콜라처럼 매출 총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기업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와 연구개발비를 보세요.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이나 R&D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브랜드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니까요. 감가상각비 대비 높은 순이익도 중요합니다. 버핏은 공장이나 설비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자본 집약적 사업을 싫어해요. 시즈 캔디처럼 최소한의 투자로도 꾸준히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이상적이죠. 그리고 적은 이자 비용.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은 사업에서 창출되는 풍부한 현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입니다. 많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세요.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재무 유연성이죠. 적은 장기 부채도 중요해요. 이상적으로는 부채가 없는 게 최고지만 있더라도 순이익으로 3년에서 4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높은 이익잉여금을 보세요. 이건 회사가 설립 이후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주지 않고 내부에 쌓아둔 거예요. 이 수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은 영업이익의 아주 적은 부분만 새로운 설비, 투자에 사용하면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요. 시즈 캔디가 바로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추가 투자만으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한 전설적인 현금 창출 기계였죠. 자,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찾았고 숫자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챕터 4. 위대한 경영진을 찾아라. 네 번째 단계, 경영진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해자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경영진의 능력입니다. 버핏이 경영진을 평가할 때 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합리적인가? 특히 자본 배분 능력이요.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본 배분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게 미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합리적인 경영진은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에 재투자할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자사주를 매입할지,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지를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반면 많은 CEO들은 단순히 회사를 키우기 위해 수익성 낮은 프로젝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죠. 이건 주주의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둘째, 주주에게 솔직한가? 위대한 경영진은 주주를 사업의 동업자로 대하며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 심지어 자신의 실수까지도요. 버핏 자신이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자신의 투자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가장 좋은 예입니다. 성공만 보고하고 실수는 숨기는 경영진을 경계하세요. 셋째, 제도적 관성에 저항하는가? 이게 뭘까요? 다른 기업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인 전략을 무작정 따라하는 모방 심리를 말합니다. 인수합병 광풍이 불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요. 많은 CEO들은 경쟁사들이 어리석은 인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따라합니다. 반면 위대한 경영자는 단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려는 충동에 저항하며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이건 극히 드물고 가치 있는 규율이에요. 좋은 비즈니스, 좋은 경영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겁니다. 챕터 5.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다섯 번째 단계, 가격과 가치의 원칙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해자와 뛰어난 경영진을 갖춘 기업이라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면 만족스러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미스터 마켓과 안전마진이에요. 먼저 미스터 마켓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유명한 비유죠. 미스터 마켓은 여러분과 함께 사업을 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조울증 파트너입니다. 그는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지분을 사거나 여러분의 지분을 팔라고 제안해요. 어떤 날은 극도의 행복감에 취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내 지분 비싸게 사줄게. 또 어떤 날은 깊은 절망에 빠져 헐값에 자신의 지분을 팔아치우려 합니다. 다 끝났어. 내 지분 헐값에 팔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의 제안을 무시해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내일 또 다른 가격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투자자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의 비성적인 행동을 이용해야 해요. 미스터 마켓이 공포에 질려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 사들이고 탐욕에 휩싸여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를 때는 무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안전마진입니다. 이건 가치 투자의 초석이에요. 예측의 오류나 미래의 불운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완충 장치죠. 안전마진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후 시장 가격이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때만 매수하는 겁니다. 버핏은 내재 가치를 이렇게 정의해요. 기업의 존속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0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50에 거래되고 있다면 50의 안전마진이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계산은 완벽하지 않아요.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이런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가치 100짜리로 50에 샀다면 설령 계산이 틀려서 진짜 가치가 70이었다 해도 여전히 좋은 투자입니다. 결국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라 현재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을 지키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이죠. 챕터 6. 투자자의 마음가짐. 마지막 6번째 심리적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버핏과 멍거가 끊임없이 강조하듯 올바른 분석과 원칙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심리적 기질이 없다면 성공적인 투자는 불가능해요. 성공적인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심리적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인내심과 규율입니다. 훌륭한 투자 기회는 매우 드물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할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해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매일 떠들어대는 소음에 반응해서 잦은 매매를 하는 과잉 행동은 세금과 수수료로 수익을 갉아먹을 뿐이에요. 둘째,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대중의 의견이나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버핏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대중이 환호할 때 주가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위대한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셋째, 감정 제어입니다. 탐욕과 공포는 투자자의 가장 큰 2가지 적이에요. 탐욕은 비이성적으로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게 만들고 공포는 바닥에서 투매하게 만듭니다. 멍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가가 50% 하락하는 상황을 2-3번 겪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감정적 강인함이 분석 기술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평생 학습 자세입니다. 찰리 멍거는 심리학, 역사,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정신 모델의 격자 틀로 엮어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합니다. 망치만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다양한 학문에서 지혜를 빌려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투자는 분석 기술, 심리적 기질,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결합된 지혜의 영역입니다. 클로징.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경제적 해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찾는 6단계입니다. 첫째, 5가지 해자 유형을 이해하세요. 강력한 브랜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높은 전환 비용, 진입 장벽. 둘째, 질적 특성을 평가하세요. 이해 가능한 비즈니스인가? 일관된 운영 역사가 있는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을 가졌는가? 셋째, 재무제표로 증명하세요. 손익계산서, 퇴차대조표, 현금흐름표에서 해자의 증거를 찾으세요. 넷째, 경영진을 평가하세요. 합리적인가? 주주에게 솔직한가? 제도적 관성에 저항하는가? 다섯째,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미스터 마켓의 감정적 변덕을 이용해서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세요. 여섯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인내심, 독립적 사고, 감정 제어, 평생 학습. 이 6단계가 버핏과 멍거의 방식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투자는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하는 행위라고요. 경제적 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구조적 힘이고 여러분의 불을 지켜주는 방어벽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프레임워크로 기업을 바라보세요. 해자가 있는가? 그 해자는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